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은 쉽게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른 데 따른 피로감 호소, 쉬어가자 흐름이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니까 조금 더 그러하겠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 브리핑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해요. 근데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돌파하면서 그에 따른 흐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튀는 업종들은 있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 꼽아봤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이 이제 9시 됐고 그 이후에 좀 강하게 반응하는 섹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훈풍을 받아서 우리 시장에서는 자원 개발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 쪽에서 이 리튬이라는 물질을 단순히 광물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자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중국이 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 의존도를 확실히 낮추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이게 자국이겠죠, 그 얘기겠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각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는 굉장히 급등한, 거의 폭등한 종목이 있었는데 리튬 아메리카스예요. 이게 우리가 자는 사이에 95% 폭등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이제 리튬 광물을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채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의혹, 니즈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22억 달러를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분 전환을 검토하겠다. 약간 인텔의 느낌도 나고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제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과잉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 얘기 많이 했을 때 수요 둔화 우려가 있어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이 되면 리튬 가격 역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밤 뉴욕 시장과 우리 시장의 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이 어제 급등했었죠. 10% 이상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종가 한 6% 상승해서 막아냈나요? 근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두 종목 중에는 포스코 엠텍이 더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랄까 이 리튬 관련주는요.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 조언 사항이 있었으니까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튀는 이유가 이쪽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한마디 때문에 자원 개발주가 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있었는데 이거 피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좀 엮이게 되나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총 64조 원의 초대형 개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일본은 이미 이제 발을 담궜죠. 우리나라 역시 기업과 함께 협의를 중이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북쪽 가스전에 그 1,300km 파이프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당겨와서 남쪽 항구에서 액화시켜서 아시아에 수출하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좀 가까워서 운송비가 저렴하고 LNG와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라는 논리적인 이유는 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알래스카 이제 공사 한국과 예비 계약을 뭐 체결을 했고 포스코 ENC도 LNG 건설 경험 바탕이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업적인 부담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환율이 튀는 이유도 대미 투자 관련해서 3,500억 원 달러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게 더 이제 추가되면서 어떻게 될런지 아무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에너지 그 패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인데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어쨌든 관련된 자원 개발 관련주는 좀 들썩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향후 행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죠. 오늘 뭐 조선 쪽도 괜찮았는데 방사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굳이 좀 얘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본부 가신 거 알죠? 거기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폴란드가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대 고객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잘 접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K방산의 최대 고객 폴란드 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K2 전차, 여기가 이게 유명하니까 9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폴란드와 추가적으로 협상할 가능성 많아요. 최근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폴란드 얘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K방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해군, 그 잠수함, 그리고 FA-50, 이거 전투기죠. 이게 추가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K방산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거는 중동 국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중동과 K2 전차, 9조 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규모의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사우디에 역시 K9 자주포 수출이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런 소식 또 들려오면 주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좀 반영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중동이 이러는 이유는 홀로 서기를 굉장히 단단한 채비를 해야 됩니다. 지정학적 불안감 뭐 굉장하고요. 무기 교체 수요에 대한 니즈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는 이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미국은 한 발 빼는 상황이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좀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신뢰는 떨어졌고 유럽 공급은 다들 어려우니까 프랑스 위기, 뭐 여러 나라, 뭐 독일 위기, 뭐 재정 위기, 뭐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국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K방산에는 러브콜이 확산될 가능성, 어제 오는 일을 아닙니다만 최근 이슈는 한번 정리해 보면서 최근 또 방산주도 잘 가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뛰는 섹터 그리고 들썩이는 섹터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전략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한 10시 7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그래도 코스피가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장 직후보다는 내림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와 조금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이제 금융 이런 쪽보다는 전반적으로 방산, 원전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방산주 어제 이어 오늘도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23%가량 오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중동과 유럽 지역의 이 불안함, 이 지정학 적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오늘도 방산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LIG넥스원도 1%가량 상승 추세 가져갑니다. 다만 오늘 현대로템은 1.54%가량 하락하면서 방산주 안에서 현대로템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단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3.59%가량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6%가량 상승,
HD 한국조선해양도 1%가량 상승입니다. 하나오션도 0.63%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 MRO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어제 HJ중공업의 이 MRO 협력 기대감 강하게 불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현장 실사를 HJ중공업 실자를 방문해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옴에 따른 건데요. 다만 오늘 HJ중공업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의 급등을 조금은 내려놓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리튬 아메리카스를 미국 행정부가 10%가량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리튬 아메리카스가 어제 70%가량 급등했고 오늘도 90% 넘게 폭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훈풍이 불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가량 상승, 지금 LNF 전반적으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그래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하락에서 보합으로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에서 0.64%가량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 단 안에서는 일단 증권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일단 신한금융지주가 오늘 1% 넘게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점 일단 오늘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1.46%가량 상승입니다. KB금융지주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가량 빠지고 있고요. 메리츠금융지주 1%가량 하락, 한국투자증권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단 안에서 일단 코스피 시장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9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0.28%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앞서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보도에 급등했었는데 어제는 잠깐 쉬어가는 모습, 오늘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이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네이버 0.22%가량 하락, 카카오는 0% 지금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APR도 함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APR 지금 3%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 APR의 지분 5%가량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APR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 3% 넘게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일단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종목으로 봤을 때도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가운데 메지온만이 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0.75%가량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UBS의 매도 리포트의 영향을 오늘도 조금은 받아가고 있고요. UBS에서 또 이 비만 치료제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향 의견을 냈죠.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어제 삼천당제약 같은 비만 치료제단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일단은 삼천당제약 1.27%가량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의 낙폭도 있는데요. 일단 파마리서치 1.49%가량 하락, 휴젤도 1%가량 하락 중입니다. 오늘 LNC바이오는 0.17%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낙폭이 큽니다. ABL바이오 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약 5%가량 하락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오늘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업종은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34%가량 오르면서 오늘도 역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도 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클로버도 상승하면서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받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펄어비스가 신작 발표일을 확정했습니다. 검은 사막에 뒤이어서 붉은 사막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를 3월 19일, 내년 3월 19일에 출시한다고 출시일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주목 크게 받아가고 있고요. 개장 직후부터 급등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5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단 안에서도 넥슨 게임주도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 일단 펄어비스의 상승으로 조금은 올라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양전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조금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내림폭을 점차 만회하면서 코스피가 0.17%가량 상승으로 올라와줬고요. 3,4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내림폭을 축소하는 움직임,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86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의 순매수가 지금 코스피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고요.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400원대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1,000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1,043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현재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80억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전략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포인트는 환율이죠.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도 1,400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이 원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단 9월 FOMC 이후에 이제 환율이 1,405원대를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을 뚫었는데 환율 밴드 그 박스권이 한 1,370원에서 한 1,400원 단 고 밴드였거든요. 근데 1,400원 단을 이제 뚫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 다음 고비가 1,42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계속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마켓나우 2부를 진행하면서 그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약세 압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대내적으로 너무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협상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서 더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이죠. 3,500억 달러 이에 대한 뭐 불안감 이런 부분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모를 불안감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이 확 유출이 되면은 환율이 100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또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국내는 이게 가장 불확실한 요인으로 워낙 약세 압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의도 이런 거겠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주식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는 웃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달러 강세 배경을 지속적으로 재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간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주택, 신규 판매 이런 부분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는 견고하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차 뭐 이러한 요소 때문에 역시나 달러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예, 지금 우리 원화가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옆에 이제 유로 엔화 약세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로는 뭐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프랑스 그리고 경기 불안 그리고 독일 이 재정 불안 이런 부분이 경기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 요소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이제 총리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금리가 기업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좀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엔화 약세 요소였죠. 그러니까 유로 엔화 약세가 달러 강세 그리고 이게 결국 원화 약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럼 앞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환율이 진정될 수 있는 변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26일에 PCE 물가 지표 나오는데 물가가 둔화됐다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내고 물량 분기 월말 이런 부분으로 기관들이 뭐 달러를 팔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고용이 둔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이제 내릴 가능성이 더 명확해진다면 좀 꺾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달러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환율 이렇게 튈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분석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이게 또 외국인의 수급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략 넘어가 볼게요. 알리바바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튀어오르면서 중국 기술주 전반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좀 상당했는데요. 뭐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주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서로 손잡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휴머노이드 쪽이고요. 협력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미리 좀 발표를 했죠. 3년간 AI 클라우드 최소 47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그 전력 소비가 10배나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중국 정부 규모의 경제를 물어보질 모양입니다. 로봇 AI 스타트업에도 벌써 이제 190조 원 투입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피지컬 AI, 휴먼 로이드 로봇으로 대표되는데 그 연합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미국 각국, 뭐 중국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알리바바가 설명하기로는 그 엔비디아의 뭐랄까 AI 기술 그 자체를 클라우드에 이제 갖다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개발자들이 쉽게 휴머노이드 그 로봇을 개발할 수 있게 우리가 뭐 자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나무 언니 아시죠?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알리바바를 228억 원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술주에 대한 거품이 붕괴된 이후 4년 전이니까 2021년 9월 이후에 캐시 우드가 처음으로 인베스트 그룹에서 처음으로 중국 관련주를 매수한 거거든요. 이 성장주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 AI에 관심이 생겼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입증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는 일부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AI 자율주행으로 그 포트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AI가 또 이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뭐니 뭐니 해도 산업용 로봇의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이고 이런 흐름들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로봇 관련 기술 개발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봇주가 오늘 튀고 있고 돈의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테마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론 월가 목표가가 이제 줄 상향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시 눌리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이고요. 실적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였고 HBM 강세, 공급 부족, 가격 상승 매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로젠블렛뿐만 아니라 웨스파고, JP모건, 뭐 키뱅크, 시티, 도이치뱅크, 닐덤 그리고 울프 리서치 모두 목표 주가 이렇게 상향 소식 알렸고요. 제가 목표 주가 얼마나 올렸는지 그거까지 이제 표기를 해놨으니까 비중 확대 매수 이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월가에서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 줄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가 이제 44만 원짜리 오늘 아침에도 나타났는데 이거보다 높은 게 이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EUV 장비를 20대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미세 회로를 잘 그릴 수 있게 그러니까 반도체 프린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해주는 이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당 3천억 원에서 한 5천억 원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2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최소 3천억 원이니까 한 6조 정도가 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청주 이천 공장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EUV 장비를 확보한 글로벌 3위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TSMC가 1위고 2위가 삼성이거든요. 3위가 인텔이에요.
4위가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20대 갖고 있거든요. 근데 20대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텔을 넘어서서 TSMC, 삼성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HBM4 그리고 차세대 D램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전략이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하고 있는데 10조 돌파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HBM4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 나와주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2% 상향한 44%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목표 주가가 185만 원짜리로 가장 비싼 게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이고요. 3분기 영업이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1년 사이 40%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당연히 관세 우려하잖아요. 근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 이상 정가가 가능한데 미리 부담을 하고 자기가 이후에 좀 정산을 예상하겠다라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미국 멤피스 공장이 있는데 멤피스 공장에서도 변압기 생산하거든요. 그런 이슈 있고 그리고 여타 글로벌 지역에서 이제 가격 인상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상세 가능합니다. 건설 부분 2분기 죽섰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138억 원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패키지예요. 초고함 변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차단기도 하고 리액터, 스택콤까지 하는데 리액터, 스택콤은 재생에너지가 왜 굉장히 에너지가 불균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내보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키지 이 제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패키지로 계약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게 765kV 변압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76만 5천 볼트의 고전압 송전망이라고도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국의 니즈를 맞출 유일한 기업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밖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독일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뜰 거고 그런 의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하면서 185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효성중공업 오래간만에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놔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약간 분위기는 반전되는 모양이네요. 수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김태훈 파트너님 불러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신중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우리 증시에도 어제 금리 인하에 민감한 로봇주와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먼저 로봇주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들이 이런 로봇주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로봇주의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1이라는 이동형 양팔 로봇을 그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각 부문별로 실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대규모 양산 그 주문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곧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뜨면서 나머지 뭐 사면이니 에브리봇이니 이런 로봇주들도 같이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주가 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2차전지도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로봇주에도 이 로봇들을 위한 이 2차전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로봇 분야가 하나의 2차전지의 가장 큰 섹터로 다시 한번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주가 갈 때는 2차전지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 LF 배터리와 이 LF 배터리 양산 이 부분과 또 ESS 시장 이 부분은 2차전지주의 부활을 힘을 넣어주고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뉴스를 잘 챙겨보시면서 2차전지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시장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책임감을 갖고 통화정책을 펼쳐주면 좋은데요.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3분기가 끝나는 9월 달이 지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방산주와 조선주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순환매를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또 바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네요. 대비를 미리미리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특징주는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뜨면서 이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어제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는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말 그대로 기준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 부분보다도 이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발주를 주면서 말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 전반에 이런 그 시장 내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끌고 있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시대를 주도할 그런 우리들의 미래 먹거리면서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지금 시대의 성장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내 포트에 꼭 담아야 할 때고 이걸 놓치셨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렌시스나 이런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 로봇주 좋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오늘의 특징주는 로봇주에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 여의도 포커스 진행할 텐데요. 이 시간은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본부 본부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ETF 전략까지 저희가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중국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약간 또 눌려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아시죠? 기술주가 강세임을 보인 거, 특히 이제 알리바바 때문에 뭐 엔비디아 협력 소식도 있고 우리나라 로봇주 강세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AI에 530억 투자를 또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 상당수 좀 신고가 경신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약간 쉬어도 이런 기술주 강세, AI 관련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수 전반적인 흐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여의도 포커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제 옆에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 쭉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여의도에서 온 게 아니라 종각에서 왔는데요. 종각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 어떡하죠? 종각
종각 포커스로 오늘 네네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각에서는 요즘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핫한지 좀 네.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최근 그 9월 FOMC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에 워낙 이제 ETF 그리고 이제 금리 흐름 이런 부분 잘 보실 테니까 네. 국내 상장 채권형 ETF 흐름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국내랑 그리고 해외랑 이렇게 나눠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네. 채권 ETF는 미국채 30년입니다. 예. 미국채 30년. 미국채니까 미국채는 알겠는데 30년은 뭐지? 30년은 만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저희는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뒤에 찾는 거. 그렇죠. 예.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예. FOMC에서 특히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해줬으면 좋겠어. 파월, 너 빨리 금리 인하 안 해? 뭐 해? 이렇게 강하게 푸시업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채 30년을 중심으로 채권 ETF 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금을 모집을 했고요.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내용은 살짝 틀리겠지만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물 채권 ETF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오. 특히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기 직전에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 시장은 여기서 좀 횡보하겠네 또는 조정받겠네라는 마인드가 좀 팽배하면서 뭐 2년에서 3년짜리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만기가 굉장히 짧은 MMF형 ETF에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는데요. 단기 자금 예, 쪽이죠? 그렇습니다. 단기 자금 쪽으로 예, 많이 예, 쏠렸었는데요. 예, 예. 미국은 좀 중장기물, 즉 미국은 기준금리를 많이 하락시킬 거니까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듀레이션 배팅을 할 수 있는 장기물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만큼은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거야. 그렇지만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약간 단기물 또는 2년에서 3년, 뭐 중기물 정도로 자금이 집중됐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기 있다는 미국제 ETF 네. 관련해서도 바로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제 30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 얘기는 제가 2021년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들어갔을 때에도 네. 야 미국은 금리 인하 할 거야.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미국제 30년이 최고야라는 얘기를 4년 전에도 했었고요. 그러네요. 3년 전에도 했었고요. 2년 전에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예. 지친 건 사실인데 뭐 어찌됐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뭐 파월 의장 얘기를 이따가 뒤에서 드리겠지만 이번 인하가 경기 침체에 따른 인하가 아니라 보험성 인하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드디어 미국제 30년에도 좀 해뜰 날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예, 미국제 30년 ETF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겠지만 채권의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부분만 갖고 만든 스트립이라는 또 본드가 있거든요. 네. 참고로 스트립이라는 본드는 스트립, 저기 써 있네요. 스트립이라는 본드는 아무래도 쿠폰 이자가 없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쿠폰 이자 있는 것보다 더 깁니다. 즉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네. 금리 인하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스트립 채권인데 뭐 레버리지나 이런 거 빼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쿠폰을 뺀 원금만 해당되는 이 채권 ETF가 최근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그 다음으로 수익률이 좋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요? 미국제 예. 30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이라면 네. 화내질 안 하거든요. 예. 화내지를 안 하고 그 나라 환율에 대한 배팅도 성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내지를 좀 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처럼 원화가 약세일 국면에서는 화내지를 해놨으니까 약간 아쉽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화내지 않은 미국채 30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 건드려 주셨어요. 아까 네. 브리핑에서 네. 이제 오늘 환율 야간도 그렇고 네. 시장에서 1,400원 네. 뚫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좀 워낙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네. 부분 궁금했는데 네. 또 그런 부분으로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거네요. 전략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됐건 나는 금리 배팅 할 거야. 네네. 트럼프는 미국 금리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인하시킬 거야. 그렇지만 원화
원화는 약세로 갈 거야. 이런 슬픈 전망을 하신다면 예, 미국지 30년 환해지 안 돼 있는, 환해지는 뒤에 H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 예. 말이 안 붙어 있는 그런 채권 ETF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채권은 아시죠?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 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ETF는 굉장히 제목은 긴데 네임은 네. 긴데 아주 그 중요한 특징들을 제목에 다 써놔가지고 네.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네네네. H는 이제 환 네, 관련이다, 환해지. 해지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ETF도 정말 그 자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최근 관심 많이 가져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모셨으니까 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네. 좀 여쭤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연일 잘 가다가 네. 살짝 쉬었는데 네. 매번 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미래세 자산운용으로 이직한 지가 이제 석 네.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이직하자마자 뭐 세미나 할 기회가 좀 생겨서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3,500 정도 보고 있었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난다. 뭐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난다. 그리고 어찌됐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소비도 살아난다. 그런데다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 뭐 K 컬처라든지 K 화장품이라든지 K 반도체라든지 K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거다. 거기다가 상법 개정안에 따른 주주 가치를 올리려는 정책들이 계속 연이어 등장할 거니까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3,500을 얘기했거든요. 3,500. 예. 네, 근데 다 왔어요. 예. 어떡하죠? 목전이에요, 지금. 예, 어떡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뭐 새로운 얘기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스토리가 저는 뭐니 해도 뭐 반도체 좋은 거 이미 노출되어 있고 AI 이미 한국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주도주가 뭐 조방원 다시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방원 다음에 사람들은 또 그 수식어도 잘 붙이는 것 같아요. 네네. 금반지라고 표현을 네네네네. 했어요. 네, 그래서 금융, 반도체, 지주 회사.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 더 부각받는 건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다시피 3차 더 센 상법 네. 개정 네. 이런 부분으로 추가 동력을 받으면 좋으련만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이런 것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도 전략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저는 처음에 금반지라고 얘기를 해서 참고로 마케팅 쪽에서 저는 운용 쪽에 있고요. 예. 마케팅 쪽에서 금반지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예. 금에 투자라는 뜻이구나. 골드. 예, 집에 예, 있는 예, 돌반지들 예. 찾아가지고 종로 3가에 있는 금은방에 좀 팔아야 된다라는 예.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금반지의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3차 상법 개정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드디어 너희들 자사주 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소각해서 EPS를 올려라. 그렇죠. 이런 예, 의미고요. 예. 아직까지 이 소각에 대한 기준안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자사주를 취득하자마자 소각할 건지 1년 이내 소각할 건지 6개월 이내 소각할 건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자사주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금융주기 때문에 금반지의 금은 금융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은 뭐니 해도 K 모멘텀의 으뜸은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AI의 핵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봐라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G가 지주사입니다.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이슈가 가장 해소됐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당연히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 반지,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하반기 3,500포인트를 서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캐털리스트, 강력한 업종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금융주랑 지주회사가 좀 부진하고 반도체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예, 연말까지 꾸준하게 보신다면 금반지 이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반지 네. 안 끼고 계시네요? 이 금입니다. 요즘은 저희한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네, 네. 금뿐만 아니라 은도 한번 실버까지. 투자해. 왜냐하면 네,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은도 한번 투자해 보면 어떠냐.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방송을 출연해서 네. 이런 금과 은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네. 드디어 백금. 백금. 네.
플래티늄이랑 플래티늄, 예. 백금도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결국은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 금리 떨어지는 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돈의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골드, 실버, 커머더티 이런 것들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반지는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실버, 정말, 예. 실버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플래티늄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백금. 것들도 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뭐 실버 예금도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버바 모으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트렌드 알려주시기가 되게 좋네요. 네. 근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에브리띵 랠리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네. 금은 뭐 백금 뭐 난리 네. 났네요. 네. 이러니까 꼭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나는 돈을 잃지 않는 거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네, 근데 뭐 뭐니 해도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솔직히 많이 걱정돼요. 예, 부동산 가격도 저도 이제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실물 자산으로 넘어갈 텐데 실물 자산으로 넘어갈 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 자금들이 자꾸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목격이 되고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시원스럽게 그러게요.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긴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좌충우돌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도 어쨌든 부동산 쏠림 현상을 좀 없애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네. 좀 잘 돼야 되고 말씀해주신 3차 상법 개정도 자사주 매입서 소각하는 흐름들이 좀 잘 나타나야 되는데 네. 어제 KCC 많이 빠진 거 아시죠? 네. 갑자기 입이 또 발에 물린 소식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흐름들 계속 나오면 좀 문매를 맞는 것 같아요. 또. 결국은 자사주를 좀 소각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상장된 주식이 100주고 그중에 한 100만 원만큼 1년에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10주가 자사주라고 가정한다면 이 10주의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상장 주식 수는 90주가 되는 거고요. 이익은 100만 원 그대로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EPS가 올라가면 PER, 배수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자사주 갖고 소각 목적으로 쓰기보다는 그걸 뭐 교환사채의 목적물로 쓴다든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KCC는 17% 급락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어쨌든 대세의 흐름상 이제는 뭐 주주들이 다 그런 심리가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건 본부장님은 3,500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지속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뭐 제가 ETF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특히 뭐 주식에 대한 선호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금리 민감도가 높은 그런 업종이나 그런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대표적인 게 고배당주고요. 고배당. 네,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고배당주고요. 심지어 고배당주 중에서는 최근에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자사주 소각이었지 않습니까? 같은 배당주인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예. 그런 종목의 웨이트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고배당주 ETF도 등장을 할 정도로 지금은 고배당의 전성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 ETF가 리츠입니다. 리츠. 네, 제가 방금도 아파트 얘기를 살짝 드렸던 이유가 이 리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건데요. 결국은 리츠라는 상품은 빌딩이나 오피스 빌딩이나 뭐 창고 같은 것을 자금 조달을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라든지 이익의 90%를 배당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본 조달 비용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고 자본 비용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좀 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리츠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니까 고배당주, 리츠 이 두 가지도 최근의 시장 상황과 함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한 그 리스크가 이런 부분을 좀 해지하면서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네. 뜻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게 있나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예. 나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금리 변동부 채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게 금리. 있긴 있네요. 네, 금리 변동부 채권밖에 없고요. 이 금리 변동부 채권은 3개월 또는 한 달마다 금리를 시장 금리
또는 인플레이션율에 맞춰서 조정해주는 그런 류의 상품인데 아마 이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듀레이션 배팅을 하게 됩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회수하는 금액의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또 채권 매니저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일반 너무 분들은 어려워서. 접근하시기 좀 어려울 테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에 좀 해지를 하고 싶다 또는 동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만기가 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제 30년과 30년. 같은 좀 만기가 긴 채권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기 긴 채권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해 주셨고 네. 앞서서 이제 고배당. 월급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데 좀 네. 액수가 크게 들어오는 네네네. 그런 고배당이나 네. 리츠 네. 예,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제 글로벌과 국내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ETF 전략을 네. 또 현명하게 짜실 테니까 네. 본부장님의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나 기업, 네.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까요? 예. 실은 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다른 채널 가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거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방원 중심으로 대응을 계속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방원. 예, 실제로 조방원을 제외한 나머지 테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답이 안 나와요. 휴머노이드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개인 개별 종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어찌됐건 조방원이 넘버스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조방원 중에 뭐 조정을 받는다 어떤 특정 섹터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뭐 반도체는 워낙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반도체는 디폴트로 하시고 조방원 눈여겨보시다가 뭐 하나라도 뭐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아직도 S&P 500, 나스닥 100 좋거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빅테크 종목, 빅테크. 저희는 뭐 빅테크 탑 10이라고 불리우는데 예. 빅테크 탑 10 중심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100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테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100 비중 중심으로, 나스닥 100 중심으로 접근하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무섭습니다. 중국이 또 알리바바 오늘 네, 중국이 빵 너무나 터졌잖아요. 무섭습니다. 예, 예. 결국은 AI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차이나 반도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가장 반도체. 헤게모니를 가져갔었고 달콤한 열매를 다 따먹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중국도 AI 시대가 열릴 거고 그런 관점이라면 중국도 AI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AI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 다음으로 팔란티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돈 버는 기업들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이 당장 수익을 낼 거니까 중국도 반도체, AI 그리고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뜯어본다면 뭐 하반기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석 달 정도 남은 하반기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드는 느낌이 중국 얘기가 아주 솔솔 나오고 네.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치고 나오네라는 생각 드는데 본부장님은 중국의 AI, 뭐 알리바바 그렇죠. 위시한 반도체주 관련주 괜찮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잘 나가는 종목 네. 계속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네. 우리나라는 연말까지 조방은 좋은데 네. 빠르게 순환매 되잖아요. 그렇죠. 살짝 점수 깎였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원하는 종목을 좀 그래도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중국에 대한 얘기들은 네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중국을 투자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많아서 선입관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 시대가 왔다. AI 시대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지만 그 다음은 중국이다.
그렇네요. 네. 예, 브리핑에서 이제 돈 남은 캐시우드 네. 언니가 예, 그 4년 만에 네. 이제 알리바바에 투자했고 네. 그 그룹이 이제 바이두 관심 있게 네.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아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캐시우드 언니랑 친하신가 봐요. 언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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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정도니까 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유, 네. 본부장님도 유쾌하시고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3국의 투자 트렌드 네. 그리고 봐야 할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좀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잘 선택해서 투자 승률 높이는 AI 시대의 주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TF 전략도 예, 자주 나와주셔서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사업 강화를 위해 애플의 투자 협력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인텔의 지분 10%는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이다. 보도 직후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6.4% 급등한 31.2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은 0.83% 하락해 252.31달러로 마감했다. 업계는 양사 논의가 초기 단계에 불과해 실제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행보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PC 데이터 센터용 칩 협력에 나선 직후 나온 것이다. 일본 소프트뱅크도 지난달 2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애플이 자사 제품에 다시 인텔 칩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텔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 여전히 AMD와 TSMC에 밀려 사업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 확장 지연과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면서 생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이번 코너는 생활 속 최신 트렌드와 또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트렌드, 바로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수능 날씨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본격적으로 수능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건데요. 저도 요새 가을 바람 불고 또 추워지니까 수험생 시절이 떠오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잠도 많이 자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수능이 갖는 의미는 가볍지만은 않죠.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무려 70%로 OECD 49개 중 17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워낙 높다 보니 교육은 곧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인식도 있고요. 또 가계 지출에서도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650만 원 더 많고요. 전체 가계 소비 지출에서도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주요국 가운데서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교육열이 높고 또 가계에서도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 이 수능 시즌마다 교육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능 관련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1등 인강 사이트 메가스터디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내세워 킬러 문항배제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교육 수요 자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올해에는요,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강시장이 정책 변수와는 별개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또 주가 흐름 보시면 작년 수능 시즌 주가 흐름이 흥미롭습니다. 작년 수능이 갈 때쯤 상승세를 보이다가 잠시 조정을 보이는 듯 하더니 또 11월 14일 수능 당일에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적표 발표일에는 또 한 번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수능 일정 자체가 기업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바로 대표 인강 플랫폼 디지털 대성인데요. 특히 고등학생과 N수생이 주요 타깃층이라 이 모의고사와 수능 시즌에 교재 판매, 그리고 강의 신청이 급증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사업 확정도 공격적입니다. 이 대성 패스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한편 이감 모의고사 추가 지분 인수, 그리고 강남대성 의대관, 기숙학원 편입까지 이 적극적인 M&A로 몸집을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25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하자면요. 이 교육 제도가 바뀌고 또 킬러 문항이 줄고 EBS 연계율이 강화된다 해도 이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 특유의 이 높은 교육열과 또 교육 투자 비중 덕분에 인강 의존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오늘 메가스터디와 디지털 대성이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어떠셨나요? 인강시장의 대장주 메가스터디 그리고 디지털 대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돈 되는 트렌드로 한 번 더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방금 그 전 코너가 녹화가 아니라요. 제 옆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제 칸초도 그렇고. 수능도 사실 수능 보시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 그 학생들 둔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제가 주로 자주 보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역 의사신데 매년 수능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다시 또 뭐 좋은 의대를 붙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수능이라는 게 우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같아요. 계속해서 보고 저희 현우진 강사님 강의도 아직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버님의 그 신문 기사가 갑자기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저걸 다 읽으면은 1등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각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교육에 빠지지 마시고 무슨 초등 의대반 이런 거 하지 말고 책 많이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현우진 강사님이 합의하신 얘기입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지금 우리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는 이런 그 주식 얘기들도 이거 책 많이 읽고 무슨 기사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유튜브 내용 많이 보고 이래서 그 배경 지식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이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하려고 해도. 뭐 말을 잘하는 뭐 강연인이 되던 뭐 공부를 잘하려던 어쨌든 책을 많이 읽자. 자, 가을에 그쵸? 청고마비의 계절에 우리도 책을 많이 읽읍시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자, 두산 로보틱스 가지신 분들도 또 굉장히 마음고생이 또 심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 종목 중에 마음고생 심한 거 말하면은 뭐 많죠. 지금 2차 전지는 정말 피토하는 심정일 거고 솔직히 뭐 그 심정이 안 돼서 뭐 제3자가 얘기하는 거라서 더더욱 그 본인들은 힘들겠죠. 근데 보는 사람조차도 괴로우니까요.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를 코스피가 가고 있는데도 2차 전지는 밑으로 땅굴 더 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뭐 2차 전지만큼은 아니지만 상장했을 때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밑으로 더 파고들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 이동평균선이나 정고점이 다 막혀 있어요. 올라가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런 이슈들이 지금 있네요. 지금 박지원 그룹 부회장, 박지원 이님이 그룹 부회장까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오르셨더라고요. 이거 약간 연예 기사에서 많이 보셨었잖아요, 이분을. 그렇죠? 근데 그룹 부회장이 되셔서 이제 경영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두산그룹 경영진하고 지금 실리콘밸리 방문하고 있는 거 아시죠? 뉴스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애틀을 하고 실리콘밸리 지역 탐방을 가는데 여기서 만나는 업체들이 지금 말이죠.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퍼블렉시티, 뭐 지금 우리 오픈AI 챗GPT 말고 또 퍼블렉시티나 클로드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은데 퍼블렉시티라는 이 AI 업체도 방문했다는 거 눈여겨볼 만하죠. 자, 이 보면은 글로벌 AI 산업 최전선 업체들 방문한다. 그렇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웹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을 제공하고 그 엔비디아의 그 슈퍼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에서 열심히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퍼블렉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 요소들의 업체들을 다 방문했죠.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정현인 부회장, 두산의 유승우 사장, 두산 로보틱스의 김민표 부사장 같이 동참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회사죠. 물론 원자력 말고도 해상풍력이나 이런 거 있죠. 두산중공업이었잖아요, 이름이. 에너빌리티라고 이제 뭐 미래산업을 지금 가치로 내세우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쁘게. 근데 그 전에 약간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우리 막 약간 정통산업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정통 중국 50년 된 짜장면집 이름 같았잖아요. 두산중공업, 뭐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랬잖아요. 무거울 중자 써서. 근데 그러니까 그 중공업 할 때 뭐 해수 담수화 사업, 뭐 댐,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원자력 포함해서 해상풍력, 풍력, 뭐 육상풍력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풍력이라는 에너지가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싫어하고 반대하다 보니까 원자력 쪽, 르네상스 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원전 관련주로 많이 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에너지를 관련해서 원자력 기기 같은 거는 만질 수 있는 거죠.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피지컬 AI라고 요즘 단어 많이 나오는데 물리적 AI죠, 물리적 AI. 우리가 뭐 이 아까 퍼블릭시티나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 뭐 그록3 이런 오픈AI, 챗GPT 이런 것들은 무형이잖아요. 무형. 만질 수가 없는 물리적인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거 만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주요 아이템들이 있어요. 두산그룹이. 지금 두산은 이제 지주회사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예요? 로봇 만드는 회사. 로봇은 만질 수가 있잖아요. 로봇 팔이든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요점이 있는 거죠. 두산그룹은 주로 아이템들이 이 물리적인 아이템이 많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로봇, 뭐 에너지 무슨 이 기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AI를 탑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이제 AI가 탑재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노는 자전거에도 엄마가 신생아를 그걸 태워가지고 끄는 유모차에도 그 마시는 젖병에도 전부 이제 AI가 탑재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존, 엔비디아, 퍼블리시티 이 회사들을 방문한 이유도 결국 그거잖아요. 박지원 그룹 부회장이 아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뭐 부회장, 부사장, 뭐 사장 다 왔는데 여기에서 말을 했어요. 활용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AI를 접목해야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산로보틱스의 이 어떤 AI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지금 박지원 그룹 부회장이 계속 강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산로보틱스는 로봇을 만들지만 그런 깡통 로봇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AI가 탑재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렇죠? 인간의 어떤 뭐 학대에 대해서 대응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 로봇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거에 피하는 영역으로 로봇을 이용하지만 나중에 로봇이 너무 똑똑해서 로봇끼리 결사체를 구성해서 로봇이 노조를 만들어서 인간한테 항의를 하면 어쩌냐. 뭐 이런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까지 상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다 피지컬 AI죠. 로봇에 AI가 탑재돼서 똑똑한. 챗GPT 같은 게 로봇의 두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이 엄청 똑똑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산로보틱스도 이렇게 두산그룹에서 굉장히 이 핵심적인 어떤 요 지금 회사로 지금 같이 데려간 것으로 딱 보이고 피지컬 AI를 지금 그 구축하는 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이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는 커뮤니티의 글을 좀 볼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만 3년인데 2023년 12월에 사서 먼저 요거는 저기입니다. 거기 이제 투표 기능도 넣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커뮤니티가 발달돼가지고 거기 자기 계좌 인증도 올릴 수 있고 저런 투표도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밈도 올릴 수 있고 다 돼요. 그리고 그 인기 있는 사람들 또 팔로우 기능이 있어서 팔로우를 하면은 요 사람은 뭐 재밌거나 뭐 뷰를 잘 본다 해서 팔로우도 늘리고 뭐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종목 게시판 우리 구닥다리 그때 그 게시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정말 글 기능밖에 없을 때. 그래서 글로 파이트를 했잖아요. 요즘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막 그 자신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림도 하고. 근데 거기 이제 투표를 했는데 팽팽하더라고요. 오른다 내린다 232명 정도 투표했는데 51.7 대 48.1로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오른다 내린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저겁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건 뭐예요?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다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팽팽하게 50대 50을 하니까 저렇게 주가가 옆으로 기는 거죠. 여기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목표가 93,000원 가지야 노랑봉투법 수혜자. 아니, 지금 당장은 이제 노랑봉투법. 노랑봉투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월급을 노란봉투로 아버님 세대들이 받았는데 그게 결국 그거예요. 이게 더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근로자들의 조금 힘을 실어주고 이번에 또 중대재해법 해가지고 15년형 지금 1심의 선고 나왔잖아요. 그 화재 사고 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더 앞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게 로봇인 거죠. 로봇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공상과학 소설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로봇이 막 서로 이제 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인간들이 우리 학대하고 우리 부려먹네. 야 우리 노조 결성하자. 이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랑봉투법이 시행이 돼서 더 강화가 되면은 이 로봇이 수혜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주들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로봇으로 많이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반발하고 이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막 너무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째 내가 산 주식은 죄다 바느질만 처하고 있나 이거죠. 이제 우리가 빨랫줄 차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빨랫줄에 빨랫집게를 파란색, 빨간색 늘어놓듯이 옆으로 쭉 빨랫줄이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마치 할머니가 바느질할 때 뭐예요? TV 보시면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바느질만 하루 종일 하잖아요. 지루하다는 얘기죠. 지루하다는 거. 지금 2023년 12월 달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2023년도 10월 달에 상장해서 10월, 11월, 12월 엄청나게 뜨거웠거든요. 10월 달에 32,150원이 저가였거든요. 근데 2달 만에 124,000원 갔죠? 4배 갔어요. 400%.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이 나왔죠. 이제 로봇이 더 그러잖아요. 로봇 바이오 이런 것들은. 막 엄청나게 희망찬 얘기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 또 달려든 거죠. 삼성전자 9만 원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2023년도 12월 달에 딱 고점에 물렸으면은 지금까지 몇 년이죠? 만 2년입니다. 만 2년 동안 계속 정말 지겨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간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아직도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거 이제 20개월 선이 드디어 생겼죠. 빨간색. 20개월이 지나가지고 20개월 선이 생겼어요. 보시면은 20개월 선이 생기고 나서 6월 달부터 계속 거기 눌리고 있죠, 지금. 자, 이번 달에 드디어 여기 머리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가. 이번 달 종가로 20개월 선 위에 올려놓고 나면 2023년도 12월 이후에 기술적인 변화가 처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20개월 선 항상 강조했잖아요. 다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NC소프트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죠? 일단 20개월 선 깨고 밑으로 내려간 건데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 밑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20개월 선 이후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20개월 선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20개월 선을 돌파한 거는 이 팩트입니다. 여기 흔적이 남아있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차트에 흔적이 남은 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종가로 돌파해서 위로 올리게 되면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네요. 두산 로보틱스는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에 따라가요. 여기 지금 기관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이죠. 여기 거의 없어요. 기관은 언제 다 나갔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상장하고 나서 여기 좀 잘리군요. 화면이. 제가 여기를 당겨볼까요? 이쪽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보니까 안 움직이길래 여기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 정도로 자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여기죠. 자 여기가 상장했을 때거든요. 보세요. 이게 기관이거든요. 두 번째가 기관은 여기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게 자 상장했을 때 뻥 완전히 이제 결혼식 하는 것처럼 막 예쁘게 정말 신부가 다 꾸미고 와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꽃다발을 싹 다 받게 만들었는데 화장을 지우니까 아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가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이 기관의 물량을 싹 다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는 주가가 계속 내리막인데 내리막을 주도한 게 어디냐? 여기 메뉴에 외국인들을 보시죠.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엄청 치니까 바로 급전 직하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음보 나온 게 여기 외국인들 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 수급이 들어와야 반전이 돼요. 지금 이 고점, 박스권 고점을 뚫으려면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은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관건이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이식교선을 벗겨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코스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자, 펄어비스 똑같. 자, 오늘 이렇게 마음 고생한 것들을 오늘 또 모두의 맙을 좀 패러디한 것 같으니까 펄어비스 또 게임즈 어울리죠. 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시련을 주는지. 자, 이 타이틀은 펄어비스 붉은 사막 출시 임박. 이번엔 신기루 아니지? 이겁니다. 자,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 일단 어떻게 됐냐면은 신작 붉은 사막 글로벌 출시일이 2024년 아닌데 3월 19일로 확정됐어요. 내년 3월 19일로 2026년. 그다음에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게임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게임주의 단점이 뭐냐면은 물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이 있어요. 검은 사막이 있는데 검은 사막 제하고 막 포트폴리오가 막 검은 사막만 만한 게 막 여러 개 있진 않잖아요. 우리 게임주들이 다 그래요. NC소프트 리니지 1, 2이고 뭐 아이온도 있긴 하지만 리니지 1, 2잖아요. 그거를 계속 PC에서 하다가 모바일로 계속 그 플랫폼을 옮기면서 지금 20, 30년을 해먹다가 그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지금 저 모양이 된 거고 주가가. 그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뛰어나긴 하지만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그렇죠? 모바일로도 이식되고 했지만 물론 배틀그라운드가 워낙에 뛰어나고 인기가 안 죽어버리니까 주가가 제일 괜찮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게임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가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원툴이라는 원샷 원툴이라는 요 약점이 부각이 돼버리는 거죠.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 하나인데 그럼 이제 신작이 나올 때 그때 문제인 거예요. 신작이 나온다고 했는데 보통 분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3분기에 나온다고 했다가 3분기가 다 끝났는데 7, 8, 9가 다 됐는데 갑자기 3분기 끝에 가가지고 갑자기 뉴스가 아침에 시작하고 나오면 팔 수가 있는데 장 시작 전이나 장 마감 후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럼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팔 여유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 받는 건데 그 뿌리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한 4-5번 되잖아요. 우리 그 양치기 소년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 거짓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근데 양치기 소년이 한 5-6번 계속 거짓말 해봐요. 그럼 이제 열을 받는 거는 끝났어요, 이제. 너무 이제 이제 더 이상 열받는 것도 이제 지겹다. 그 마음을 버려버려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이 나온다고 하다가 계속 미루고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희망 고문 하나 떨어지고 근데 희망 고문의 그 높이치가 계속 낮아져요. 그리고 그 중간에 도깨비 옛날에 트레일러 공개됐을 때 한번 센세이션 났던 거 아시죠? 도깨비가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잠깐 공개됐는데 우리가 트레일러 영상에 사실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진짜 많죠. 라인업은 진짜 대박이고 막 마동석, 이병헌 막 다 나와요. 감독도 막 유명해. 그리고 예고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이제 유퀴즈에도 나오셨잖아요. 김경식 씨가 나와가지고 출발 해주시면 딱 재밌는 것 같아 딱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영화를 딱 봤더니 2시간을 버렸네. 그쵸? 이런 게 트레일러 영상에 조심해야 되는데 도깨비가 그때 나왔을 때 이거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깨비는커녕 지금 붉은 사막도 지금 언제 나온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3월 19일로 일단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붉은 사막이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거든요. 게임의 전맵을 활용하는 우리가 GTA 같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경찰차 탈취하고 막 이런 도둑 게임 그게 원조인데 어쨌든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에디션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일단 디지털 패키지 스탠다드 에디션 가격이 69.99달러입니다. 다행인 거는 일단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MMORPG가 아니고 NC소프트 리니지 같이 과금을 많이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패키지를 사는 거긴 해요. 콘솔이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건데 나와야죠. 일단 나온다고 했으니 오늘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못 믿는 그 양치기 소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이분이 이제 장전에 올렸습니다. 강쥐 산책하고 올 테니까 상 갖다 놔라. 자, 과연 9%의 상을 갈 수 있을지 지금 9% 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게임 가지고 상친이만이 이 정도 뉴스로는 그냥 포장 때 살짝 올리고 본장에는 픽 꼬꾸라질 때 줄 때 먹고 튀세요. 물론 오늘은 포장에서 본장이 됐는데도 오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무슨 심정인지 아실 거예요. 게임주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게임주. 이 미국은 틀려요. 미국 EA라던가 지금 저기 GTA 만드는 회사는 계속 가요. 자, 이제 도깨비 출신 지들도 얘기를 안 꺼내네. 그쵸? 도깨비 안 나옵니다. 자, 출시 연기한다고 공지 올라오겠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사전 예약 받는다고 하는데도 안심을 못하는 거죠. 내일이라도 갑자기 출시 연기 나올까 봐. 내일 나오면 다행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내년 1분기인데 지금 3월이면 1분기 다 끝날 때 나온다니까요. 발표가. 자, 평단 10만 원 넘는데 포기하고 까먹고 있다가 아버니 이제 아직도 이 지경이네요. NC도 100만 원에 들어갔다가 거하게 되었는데 두 번 다시 국내 게임주는 손대지 말아야지. 자, 이분은 이제 다시 국내 게임주 못합니다. 왜냐면 NC에서 당해서 펄어비스에서 힐링 받으려고 했는데 펄어비스에서 또 마음 다쳐버리면 이건 2번 차인 거예요. 이 연애 못합니다, 당분간.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여기가 전곡이죠. 여기가 게임 영상 만드는 회사인가요? 왜냐하면 항상 게임 영상, 트레일러 영상이 딱 나와서 기대를 엄청나게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회사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가, 게임 영상을 만드는 회사인가. 물론 검은 사막의 엄청난 이 그래픽 다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붉은 사막이 검은 사막의 세계관과 연결되면서 더욱더 좋은 게임이 나올 것이라는 건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지치게 만드니까 이런 것이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고요. 지겹도록.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이것도 외국인이군요. 그렇죠? 아, 이건 두산 로보틱스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펄어비스 이것도 봅시다. 아, 요거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같이 지금 쌍끌이 매도를 하네요. 자, 장대 음봉 맞았을 때 보세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한 거 개인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이 수급이 풀리기 전까지 4만 원 돌파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 개인이 이만큼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턴 거를 이걸 한번 흔들림이 있으면서 여기서 다시 외국인이 사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수급 꼬인 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야 아까 전에 강아지 산책시키신 분이 오셨을 때 상한가를 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저 수급이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상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사파를 보겠습니다. 자, 검붉은 사막이라고 우리가 하죠. 검은 사막이 원래 있었고요. 그게 캐시카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왔던 그 도깨비의 트레일러 영상 때문에 와, 이거 펄업에서 이거 나오면 대박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 나와야 돼. 이거 지금 캐대언이 인기인데 지금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지금. 그렇죠? 아쉽죠? 어쨌든 검붉은 사막과 도깨비를 이렇게 같이 해놨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 펄어비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이 도깨비를 부르는 마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건 나와라 뚝딱, 도깨비 나와라 뚝딱.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수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지난 7월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 한미 투자 기금에도 불확실성을 들이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안전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합의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를 웃돈다며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급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안전장치 없는 무조건 수용은 위험하다며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비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의 증시 고평가 발언은 에브리싱 랠리를 끝내기에 충분했던 걸까요? 간밤 양이틀 미증시의 약세에 이어 오늘 우리 시장도 투자 심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틀 동안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움직이면서 조금은 이 내림폭을 줄였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470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6%가량 빠지면서 85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0.01%가량 약보합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480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외국인 1,800억가량 사들이면서 그래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기관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지금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2,800억가량 팔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가 코스피는 사들이지만 오늘 코스닥은 팔고 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1,400원대를 4개월여 만에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19% 개장 직후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2원가량 내려왔고요. 1,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주의 주가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우리는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의 가능성은 상당히 강해 보인다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로 착공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전했는데요. 한국과 사업 참여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관련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건설 사업은요, 알래스카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까지 나른 뒤 이를 액화해서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000km가 넘는 구간에 가스관을 설치하고 앵커리지의 액화 설비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투입할 초기 자본 추산치만 해도 약 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과 알래스카 LNG 도입 등을 위한 예비 개혁을 차별화한 바 있죠. 이에 따라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 참여 검토를 공식화한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8,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LN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받는 가운데 KBI 동양철관도 10% 넘게 급등입니다. 철강 관련주들 오늘 LNG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 중이고요. 2,780원 선 지나갑니다. 넥스틸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4.42%가량 오르면서 12,7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폭등하며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는 95% 급등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의 지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미국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인 테커패스의 사업 주체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요구는 결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산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기대감에 우리 국내주가 급등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하이드로 리튬 주가 확인해 보시죠.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네바다 대형 리튬 프로젝트에 특허 추출 기술을 수출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함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11%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2,620원 선 지나갑니다. 포스코엔텍 주가도 오늘 4.4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4,53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리튬 포어스 주가도 4.83%가량 오르면서 1,30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거부했던 유럽마저 기존 목표를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캐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현재는 탄소 배출 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따른 것인데요. 앞서 내연기관차를 사실상 금지하는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 완성차 업계와 지난 12일 전략적 대화를 진행한 뒤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규정의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자동차 탄소 초과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을 3년 유예하기도 했죠. 유럽의 탄소 제로 수정 움직임에 캐즘 우려감은 커지고 있지만요. 현대차는 유럽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었던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소형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프랑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8월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한 3,552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소형 EV 인스터 등의 보급형 전기차 인기에 힘입은 건데 현대차는 향후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 0.46%가량 하락 중입니다. 21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 주가도 오늘 하락입니다. 1.26%가량 하락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 최근 들어 현대차와 기아 주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지만요.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유럽연합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2035년까지의 목표가 너무 좀 타이트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떨런지, 그게 우리 또 K배터리나 여러 가지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든든한 해결사 윤서천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완화를 한다는 것 같은데 유럽연합이 네. 어떤 식으로 좀 풀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메시지를 갖다가 예. 시장에 계속 줬었는데 사실 5월 달에 규제 완화를 했어요. 예. 조금 아까 이제 리포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과징금을 갖다가 좀 유예를 했어요. 뭐 당장 올해부터 이제 과징금 부과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네네. 이걸 3년 정도 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존의 그 유럽의 OEM들,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어떤 숨통이 튀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매해 이제 탄소 배출 어떤 규제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뭐 이런 어떤 형식이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걸 3년 평균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비록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내년에 하면 또 되죠. 그러네요.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또 하면 되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예, 네. 그만큼 좀 유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출권 풀링 제도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풀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연대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출 규제를 갖다 충족 못한 어떤 OEM이 다른 훨씬 충족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회사들로부터 일종의 그 배출권을 갖다가 사오는 거예요. 이미 이쪽은 전부 다 충족을 했으니까 그쪽에 배출권을 갖다가 사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충족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완화됐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전체적인 그 EU의 탄소 중립 목표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네. 향후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 승용차는 21년 대비
2030년까지 CO2 배출을 갖다가 55% 일단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일단 목표고요. 절반은. 네, 그다음에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는 전면 금지된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EU 집행위원장 말로는 사실은 이것도 약간 좀 물러날 가능성이 뭐 요즘 이제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뀐 부분을 얘기하면 안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과징금 부과를 조금 유예해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풀단을 어떻게 네. 보면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그렇죠. 있는 그 정도로 보여져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소식 이후에 유럽 시장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전기차 시장 분위기는 네. 예,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이 주제를 갖다가 그 선택을 한 건데요. 굉장히 이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유럽의 캐즘이 더 길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결론부터 내면 그래도 기차는 가더라.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25년부터 이제 사실은 탄소 규제가 2차 탄소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유럽 OEM들만 놓고 보는 겁니다. 유럽 OEM들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YOY로 38%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네. 특히 이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90.2% 성장을 했고요. 르노 그룹이 58.9%, BMW가 한 31.7% 성장을 했거든요. 대신 여기 좀 까먹은 측면들이 있어요.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의외로 벤츠가 이 전기차 전환이 늦어요. 그다음에 예. 볼보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역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볼보라든지 테슬라가 제일 많이 팔리던 차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7월 달까지 38% 정도 성장을 하더라. 이게 사실은 그 시장이 이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완화함으로 해서 캐즘이 길어질 거라는 우려들이 있었지만은 예. 그 우려를 딛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예. 그래도 약간 족쇄를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무다. 큰 네네. 틀에서 봤을 때 전기차는 가고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 주셨는데 네. 전기차 전환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그 앞에 이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규제를 원래대로 시행을 했었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25년, 27년 동안에 원래 그 시행을 했었으면은 지금보다 전기차 전환이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5년 저기 이 그림은 이제 아까 보시면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이 지금 그 전기차들이 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게 여기 전부 다 보이실 거예요. 저기 회색으로 칠해놨네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 그 한 2025년에는 그 확산 전기차 전환이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2027년이 되면 이게 30%를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은 그 55%를 넘어갈 거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되게 되면은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25년에는 10대 중에 한 2대 정도. 그 다음에 27년이 되게 되면은 10대 중에 한 3대 정도. 그 다음에 2030년이 되게 되면은 10대 중에 5.5대 정도가 전기차로 전환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 25년에서 27년 사이에 탄소 배출 규제가 비록 어느 정도 완화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의 어떤 확산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원래 얘기대로 돌아와서 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저 위에 파란색이 원래 그 과징금도 제대로 부과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규제를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밑에 그 지금 그 황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함으로 해서 그 속도 자체는 약간 좀 둔화가 됐다. 다시 말해서 25년도에 원래대로 그 계획을 실행했다라면 19.8%였는데 이게 지금 확산 속도가 한 18.4%로 낮아진 거고요. 27년에는 35.8%였는데 원래대로 했다라면 그런데 그게 현재 31.7%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 완화가 사실은 전기차 전환율을 갖다가 소폭 감소시킨 거는 틀림이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기차 전환은 어쨌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유의미한 변화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차 가격도 끊임없이 좀 하락세를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 규제 완화가 좀 시작이 되자 다시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그 파란색 막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25년 1월 기점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이게 낮아지죠. 이게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월, 2월, 3월이 약간 높아졌지만 어쨌든 낮죠. 4월 달까지 낮아지다가 다시 5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달이 규제 완화를 EU 시점에서 한 시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OEM들은 사실은 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규제가 조금 완화되니까 에이 뭐 벌써부터 이렇게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서둘러 아니면 전기차 가격을 내려 예. 그게 아니라 전기차 가격을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받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이 규제가 굉장히 강했을 때보다 규제 완화가 되면서 약간 좀 느슨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뭐니 해도 그 규제 완화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영향력 궁금했었는데 네. 잘 좀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OEM들이 그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 규제에 그 충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었던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럽 OEM들 중에서는 네. 사실은 벤츠를 제외하고는 다 그 27년, 25년에서 27년까지의 그 준수, 그 규제 준수를 갖다가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림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볼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달성을 했어요. 볼보가요. 그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이 있죠. 예. 여기가 이제 규제를 갖다가 완전히 그 달성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 파란 그 동그라미 점이 있죠. 점이 현재 수준이고 이게 27년 그 황색 점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황색 점들. 그것들이 이제 27년까지 이게 충족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인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보 같은 경우는 벌써 달성을 했죠. BMW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근데 스텔란티스 그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직은 달성을 못했지만 27년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르노 역시 마찬가지죠. 폭스바겐이 달랑달랑하죠. 지금 왼쪽에 예. 파란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시점이고 27년까지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7년에 0%를 딱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벤츠는 어때요? 27년이 돼도 못 맞추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 풀을 한참 이용하게 멀었어요, 되면, 한참. 예, 풀을 이용하게 되면, 볼보랑 폴스타를 이용하게 되면 맨 우측에 빨간 점이 있죠. 예. 이전까지 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된다는 예, 얘기죠, 예, 저게. 예. 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유럽의 OEM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유럽 연합에 세운 기준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전망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유럽 연합 측면에서 아까 그 리포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어떤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에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시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벤츠가 제일 못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풀단을 또 활용하면 네. 그거 이제 커버가 된다라는 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벤츠가 왜 못 따라갈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벤츠는 비교적 고급차를 만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뭐 고급차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선두주자라고 하고 예. 어떤 상금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츠가 전기차 전환에 좀 뭐라고 할까요? 소극적? 소극적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일단 이 고급차 시장을 갖다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이 전기차를 갖다가 해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상징성 자체를 갖다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점유율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발이 좀 느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거시 예.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있나 보죠. 예, 예. 약간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렇다면 평론가님 어쨌든 네. 전기차 판매 굉장히 중요하게 사활을 거는 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 연합에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가장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갖다가 가장 먼저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가격을 하락을 갖다가 일단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예, 그림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나오죠. 예. 이게 지금 22년에 비해서 25년에 배터리 가격이 27% 하락했어요. 이게 유럽 기준의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 기준으로 해서 킬로와트시 한 187달러에서 그러니까 25년에 135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동등해지는 걸 갖다가 킬로와트시아워당 100달러를 갖다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27년에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 25년 대비해서 다시 28%를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킬로와트당 135달러에서 87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거예요. 27년도까지. 저기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죠?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하락했던 것보다도 앞으로의 3년이 더 하락폭이 클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는 2025년에 비해서 무려 46%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달러에서 73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제조사들 좀 거거든요. 숨통 좀 튀으려나요? 예, 이게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런 형식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을 갖다가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니까 최소한 26년, 27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게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급격히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이런 배터리 가격의 하락함에 따라서 그 세계의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25,000유로 이하의 중저가 전기차를 갖다가 급속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나라의 EV3, 네.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캐스퍼, 우리 캐스퍼 일렉트릭이죠. 이게 인스타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올해까지 25,000유로 이하 전기차가 9종. 그러니까 27년까지는 19종이 발매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럽 전기차 확산의 수준? 네. 이런 건 지금 레벨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이제 예. 유럽하고 북미를 주로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은 제쳐두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시장이 워낙 자동차 시장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전기차 시장이 어떤 성장세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이 캐전을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이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 오히려 전기차 확산이 빠른 나라들은 이상하게 개도국들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 있죠. 네. 녹색으로 돼 있는 들이 50%,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거의 뭐 전기차가 50% 점유율을 기록하고 녹색, 있다는 얘기예요. 멕시코, 터키?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렇죠. 터키, 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예, 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 오히려.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뭐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그 0에서 25% 수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는 그러네요. 나라들인데 예, 예.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네, 얘기할 네, 수가 네, 있는 네. 거고요. 반면에 선진국들로 올라오면 올수록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 OEM들도 대부분 다 그 선진국 쪽에 포진해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뭐 자동차 3사라든지 미국,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OEM들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연기관차로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의 속도가 오히려 선진국이 늦고 이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훨씬 더 빠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께서 매주 오셔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잘 짚어주시는데 오늘은 유럽 시장에서 비롯된 관련 중요한 이슈를 잘 분석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보고요. 윤석전 평론가와 함께 대담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와 밤 사이 잠시 그치겠지만 당분간 비 소식은 잦을 전망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는 코스피 지수가 어제에 이어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고요. 또 반대로 유럽 경기 둔화 우려는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LNG 가스관 건설 사업 관련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알래스카 LNG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 기대감이 커진 건데 관련해서 오늘 KBI 동양철관, 하이스틸 그리고 넥스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리튬주 흐름 보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온기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맑은 하늘 펼쳐지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재료 자급 체제 강화를 위해 리튬 채굴업체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을 최대 10%까지 확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업 주가가 무려 100%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하이드로리튬, 포스코 엠텍 그리고 리튬포스까지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리튬 테마주의 경우 실제 사업 연관성이 약해 짙은 안개처럼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어제에 이어서 다소 흐린 모습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이 AI 거품론이 이어지자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오늘 나흘째 상승하며 86,000원 돌파, 계속해서 신고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제 유가 급등에 이어서 오늘 국내 유가 관련주 정유주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에 더해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국제 유가가 2% 넘게 뛰었고요. 그로 인해 오늘 국내 정유주 선선한 바람 불고 있고요. 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도 좋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거 광산이 사고로 생산이 중단되자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포스코 엠텍과 풍산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파란 하늘 펼치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 소식에 힘입어 선박용 LNG 기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1승이 이 LNG 관련 기술과 또 사업 부문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KBI 동양철관입니다. 오늘 두 가지 호재가 맞물리며 이 쌍무지개 같은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알래스카 LNG 가스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더해서 약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확정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 글로벌 인프라 참여와 또 자금 조달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가 오늘 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간밤 리튬 아메리카스 급등으로 오늘 국내 리튬주 전반이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기업은 미국 네바다 리튬 리소시스와 협력에 나선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예비평가에서 약 3천만 톤의 탄산 리튬 매장이 확인되면서 오늘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9월 25일 마지막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됐고요. 시장 약간 심심한데 실적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10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